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집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경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낯선 광경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아이들 장난감과 생활소품 가득 차 있던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구석에는 이삿짐 박스 수십 개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마저 내려져 남아있는 건 못이 박힌 흔적뿐이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어머니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이사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경의 표정이 굳었고 아이들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팔았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준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며느리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집을 팔았다는 말은 곧 자신들이 기댈 터전이 사라졌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집을 팔았다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준서가 다급히 물었지만 어머니는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짧은 한마디가 준서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 수경은 황급히 반박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아이들도 있고 저희는 갑자기 이러시면. 갑자기 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매일같이 가정부처럼 부려먹던 건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지. 청소, 빨래, 밥, 심지어 내가 수술대에 오를 때조차 걱정한 건 집안일이었어. 그게 가족이냐? 준서는 얼굴을 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수경은 말문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마저 낯선 공기에 눌려 울먹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남의 집 청소하고 밥 해주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다. 너희가 낸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나를 내 집에서 눈치 보게 만들었지. 이젠 끝이다. 내 남은 삶은 내가 정한다. 그 순간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신들을 위해 살아주던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집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든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선 어머니는 더 이상 약해 보이는 노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선언하는 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없어도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게 어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잠들기 전부터 내일 해야 할 집안일을 머릿속에 정리하느라 늘 깊은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손녀들의 도시락을 싸는 것이었지요. 달걀 지단을 곱게 붙이고 김밥용 단무지를 곱게 썰어 넣으며 우리 손녀들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챙긴 뒤에는 온 가족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려냈습니다.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경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손녀들은 학교에 가느라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지만 어머니는 그 틈에서 묵묵히 손과 발을 놀렸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치우고 세탁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며 집 구석구석을 닦아냈습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면 어머니는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가사도우미 일을 나가야 했으니까요. 다른 집에서 남의 빨래를 하고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을 챙기는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자신의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쉴 틈이 없었지만 그 피곤함 속에서도 손녀들이 품에 안겨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 수경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끝내셨죠? 오늘 제 친구들이 올 거라서요. 저녁은 꼭 6시 정각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해요. 빨래는 저희 옷이랑 어머니 옷이랑 따로 해주세요. 마치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내리는 지시처럼 차갑고 일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하나둘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무언가를 요구받을 때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인가? 라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고열로 쓰러져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며느리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건 있어야 하잖아요. 39도에 가까운 열로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에도 걱정받은 건 건강이 아닌 집안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한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밥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 큰 고통은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무거운 세탁물과 청소도구를 들고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며 살아온 결과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수술을 권유받았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최소한 한 달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엄마, 그럼 그 사이 집안일은 누가 해요? 수술대 앞에 누워있을 때 간호사가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못 도와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74년을 살며 가장 무서운 순간조차 혼자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옆 병상 놓이는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지켜주는 가족의 손길 속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조차 없는 병실에서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저 필요할 때 쓰이고 버려지는 존재일 뿐이구나.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낯선 이의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들의 차가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순간은 바로 허리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몸은 아직 휘청거려 걸음을 옮기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현관문을 겨우 열자 며느리 수경이 던진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근데 내일부터 집안일은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걱정한다라는 말 뒤에 따라온 것은 집안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는 뒷전이었고 중요한 건 오로지 그들이 누릴 생활의 편리함이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최소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더구나.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하자 며느리는 곧장 반박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드는데. 그 말은 어머니의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헌신하며 살아온 세월이 돈 몇 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상처는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아들 내외의 대화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친구들도 집에 초대 못하고 외식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 화장실로 가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등 뒤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했던 일들 손녀 숙제 봐주던 일, 아플 때 죽을 끓여주던 일, 생일상 차려주던 일 그 모든 게 며느리의 입에서는 간섭으로 규정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롭지 않을까? 요양원은 어떨까? 아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안에서 뚝 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을 지탱해 온 건 자신이었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짐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 불편했고 자신이 있어 자유롭지 못했으며 그래서 자신을 치워버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들의 삶을 방해했을까? 내가 있었기에 불편했을까?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구나. 함께 사는 집에 거주하는 그저 무료 가정부일 뿐이구나. 이 깨달음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던졌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했나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준비해 주세요. 한 번도 어머니, 쉬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수술 당일 병실에서 간호사가 물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그 말이 귓가를 울릴 때마다 나는 그들의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식탁에서는 늘 구석에 앉아야 했고 냉장고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통 아이들 간식과 며느리가 즐기는 음식뿐이었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된장, 고등어, 나물은 한 번도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도 자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불편한 끝자리에만 앉을 수 있었고 누군가가 들어오면 곧 일어나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집은 분명 자신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었지만 그곳에서 가장 작은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제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그저 필요할 때 부려먹고 불편해지면 내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굳어져 갔습니다. 사람의 인내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참고 또 참고 살아왔지만 결국 마지막 한마디가 어머니의 마음을 꺾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이번 여행은 우리끼리 가족끼리만 가려고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집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젠 됐다. 충분히 참았어.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74년 인생 동안 언제나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새벽부터 남의 집을 청소해본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그 집에서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녀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마음속에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다잡으며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낯선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오래된 아파트지만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요즘 이 단지는 재건축 예정이라 수요가 많습니다. 급매로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팔릴 겁니다.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 순간 어머니는 마치 속박에서 풀려난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린 건 처음이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집을 내놓고 돌아온 후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주름 많고 초라한 노년의 여인이 비쳤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박순이로 살아야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나 자신으로. 그날 밤 어머니는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나 울진으로 이사 갈 거야.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이제는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잘했어, 순이야.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울진에 우리 사촌 언니가 살아. 바닷가 근처에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봐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2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잘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친구의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들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행복했나 글쎄,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계약금이 오갔고 잔금 날짜도 잡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박스에 물건을 담으며 깨달았습니다. 정작 자신의 물건은 몇 개 되지도 않았습니다. 낡은 가구 몇 개, 입던 옷 몇 벌, 그리고 손때 묻은 사진 몇 장. 그뿐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인데 자신의 흔적은 고작 박스 서너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 집은 자신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들 가족만의 집이었음을. 짐을 싸며 어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 삶을 살자. 박순이로 돌아가자.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 바로 그 시점에 자신은 이 집을 떠나겠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무료 가정부가 아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 순간 무겁던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박스가 싸려 있었고 냉장고와 찬장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낯설게 느껴지는 풍경에 며느리 수경은 여행 가방을 끌며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준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 이사차와. 순간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수경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말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그 말에 준서는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경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을 팔았다니요.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는 더 이상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 말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아들과 며느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두 사람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요? 너희도 늘 말했잖아. 독립적인 생활 하고 싶다고.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수경은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얘기는 뭐였니? 내가 허리 수술하고 혼자 병원에 누워있을 때 왜 그렇게 바빴니? 내가 필요 없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야?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과거의 말들이 되돌아오며 스스로도 부끄러운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내가 산 집이야. 너희는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니? 내가 그때 포기했으니까 너희가 당연히 여겼던 거지. 준서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감사하다면서 왜 날 가정부 취급했니? 아침 도시락, 빨래, 청소, 아이들 돌봄,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그제야 두 사람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준서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그럼 집 판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그것만 궁금했구나. 집 판 돈은 내 돈이야. 내가 평생 벌어서 산 집이니까. 울진에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을 살 거다. 순간 며느리 수경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74년을 남을 위해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 들은 말이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야. 그동안은 너희를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시락을 쌀 필요도, 청소기를 돌릴 필요도, 저녁 반찬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작은 여유가 그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 커피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늘 아들, 며느리, 손주의 입맛과 일정에 맞추느라 내 시간은 없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이 진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아침 7시 이삿짐 센터가 도착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오래된 가구 몇 개, 박스 서너 개가 전부였습니다. 기사님이 놀라며 말했죠. 할머니, 10년을 사셨는데 짐이 이렇게 적으세요? 대부분 트럭 2대는 꽉 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다 보니 나를 위해 가진 건 거의 없었던 겁니다. 남들은 기념품, 장식품도 쌓여가는데 제 삶은 텅 빈 짐처럼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삿짐이 실리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30년을 산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뻥 뚫리고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감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는구나. 스스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울진.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아늑했습니다. 와, 이제 진짜 내 집이다. 그 순간 어머니는 처음으로 박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아지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속 묵은 응어리들이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죠?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정겹고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울진에서의 삶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고 시장에 나가 장을 보며 이웃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텃밭에는 직접 가꾼 상추와 고추가 자라났고 바닷가 산책은 하루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뜻밖의 아들 준서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하지만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서야, 늦었어. 나는 이제 나답게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진짜 효도하고 싶다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그 말은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살겠다는 다짐이었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고 많았어, 순이야.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야.